만나면 좋은 친구 MBC. もしそうなったらこれ誰にもわからないんですが、政府の機能が本当に東京がダメになったら関西大阪に移ってくる可能性はあると思っています。 고차 산업에 일자리가 집중될 예정이니까 지역들의 이제 경쟁이나 위협이 더욱 가속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좋다고 하는데 머리 그거 이제 알 거 많이 접하고 나면 제 아들도 아마 나갈 거. 내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나갈 확률이 100%? 1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기획보도 사라지는 부산 미래도시해법은 네 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수도권 집중을 파멸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소멸의 부산, 과연 해법은 희망은 있는지 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우리가 앞선 세 번의 방송에서 15분 도시 얘기했고 압축과 연결 얘기했고 그다음에 북한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 구조의 변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건 결국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산과 관련해서는 속된 말로 백약이 안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부산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인구 감소 또 수도권으로서의 인구 집중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 그 중에서도 제2의 도시 부산과 흔히 비교되는 일본 오사카의 상황은 어떤지 들여다봤습니다. 일본 오사카. 항만을 끼고 있는 일본 제2의 도시로 또 부산과는 공통점이 많은 도시로 흔히 소개됩니다. 오사카의 주요 명소 신사이바시를 오가는 건널목은 인파가 물밀듯 밀려다니고 오사카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글리코 간판 앞에는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오사카 간사이 세계 박람회를 홍보하는 플래카드와 구조물도 종종 눈에 띕니다. 세계 박람회를 한 차례 치렀고 두 번째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오사카. 1970년 아시아 최초로 열린 오사카 간사이 세계 박람회에는 당시 77개 나라에서 6,4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70년 첫 엑스포를 치러내며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오사카는 5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엑스포가 일본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大阪・関西にとどまらず日本のですね全体の人々の国民のですね行動がどのように変わっていくのか変わっていくようにできるのかという将来の新時代を 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 박람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개최됩니다. 2,800만 명이 엑스포를 찾고 경제적 효과가 2조 엔을 넘을 거란 예측과 함께 특히 엑스포 개최지인 인공섬 유메시마에 들어서게 될 통합형 리조트 시설은 엑스포가 끝난 뒤에도 오사카 경제의 부흥을 가져올 거란 기대입니다. 万博はお祭りです。半年で終わります。その北側にある IR、これはずっと残っていきます。これによって大阪の経済は浮上するというふうに我々は信じています。 제2의 도시의 엑스포에 거는 기대까지 똑 닮은 오사카와 부산.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본 역시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는 우리나라처럼 꾸준히 증가했지만
오사카 부의 인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큰 변동이 없습니다. 특이한 건 오사카 부에서도 중심인 오사카시의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地方からどんどん便利な、それから食の機会が多い、大阪、もちろん一番は東京なんですけど、でその大阪府の中でも大阪市という中心部にどんどん人が流入してきて、大阪市は現状人口が増えている状況です。 오사카의 인구를 떠받쳐주는 건 바로 일자리입니다. 상장기업 본사 10곳 중 1곳 이상은 여전히 오사카 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쿄도의 4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 가운데 파나소닉, 산요, 샤프 같은 굴지의 전기전자 관련 대기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도권의 인구 집중 방지, 지역에서도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 창생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듬해부터는 그 핵심 과제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세금 등을 감면해주는 지방 거점 강화 세제를 도입했습니다. 大阪をはじめとした地方に規制緩和と、それからお金を、言葉悪いですがばらまいて、できるだけ国土の発展の平準化を図ろうと、そういうふうに政府が考えてやっています。 지역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도쿄 1극 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 등 12개 지역이 간사이 광역연합이라는 민간 연대기구를 만든 겁니다. 지역에서 민간이 주도해 지난 2010년 출범한 간사이 광역연합은 자연재해 대비부터 관광,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地震の対策などの防災と、それから東京への対抗力を作るということを挙げましたけれども、そういう意味で関西広域連合のような広域団体が必要な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これも私が中心になって各構成メンバーを説得していった。 설립 13년이 지난 지금 정부기관 일부가 간사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일부 성과도 거뒀습니다. 도쿄와 더불어 일본의 양대 성장 축으로의 역할을 오사카가 할 수 있고 해내야 한다는 자신감과 긍지가 오사카 사람들에게서 엿보입니다. 東京が万が一の時にきちっと関西が第二東京として機能するということにつながっていく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もしそうなったら、これ誰にもわからないんですが、政府の機能が本当に東京がダメになったら関西、大阪に移ってくる可能性はあると思っています。 네, 일본 오사카가 부산하고 닮은 듯 다르네요. 인상적인 거는 언제든지 도쿄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사카 시민들의 자신감 같습니다. 네, 일본 현지 취재에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취재원들 대부분이 그렇게 답했거든요. 이번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마곡이란 곳인데요. 영상 보시면 수도권 집중, 바로 이런 걸 말하는구나 하실 겁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입니다. 거대한 신도시 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모습으로 마이스 복합단지, CP4, DP2 등 뭔지도 모르겠는 공사 현장이 즐비합니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에 자리 잡은 이곳은 마곡 산업단지, 마곡 R&D 단지로도 불립니다.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구로 지난 2018년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엠벨리는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구다. 엠벨리는 공항과의 접근성이 높으며
강남과 여의도 등 서울 도심으로 통하는 교통 인프라와 함께 인근 산업단지와 유기적인 산업벨트를 형성하는 최적의 입지 조건 속에 자리 잡았다. 마곡은 LG타운으로 불러도 무방합니다. LG전자, 화학, 이노텍 등 LG그룹 8개 계열사의 연구개발센터를 한 곳에 모은 LG사이언스파크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연면적 33만 5천 평, 이곳에 근무하는 연구 인력만 2만 2천여 명에 이르는 LG사이언스파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융복합 연구개발 단지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방문해서 자동차 배터리와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미 협력을 강조하고 중국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Objective is to achieve free and secure trade. We cannot allow countries like China to use their market position in key raw materials, technologies, or products. 2달 뒤에는 중국 권력 3위 리잔수 위원장이 LG사이언스파크를 찾았습니다. 미, 중 두 나라 거물의 잇따른 방문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소재들의 개발 경쟁이 치열해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위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LG 외에도 마곡에는 코오롱, 롯데 등 대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가 즐비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포함 지금까지 199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마쳤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활발한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엠벨리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으로 혁신적인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산업 생태계다. 마곡은 2013년 1차 분양 당시에만 연 3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됐던 곳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가까운 미래에 160조 원 매출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부산의 지역 내 총생산은 100조 원이 채 안 됩니다. 판교가 지금 현재 이제 매출이 120조인데 마곡에서 이제 곧 한 160 정도의 매출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만큼의 어떤 생산 역량이 판교, 마곡으로 된다면 지방이 이제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거고. 마곡은 이른바 청년 세대,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 바로 앞엔 지난 2019년 문을 연 도심 속 생태공원 서울식물원이 있고 각종 공연 전시가 열리는 LG 아트센터도 바로 인근입니다. 주거단지와 각종 상가들도 단지에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시원하게 뚫린 도로에 공장만 즐비한 지금까지의 대도시 산업단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혁신을 이끄는 창조적 인재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직주락, 직장과 주거, 여가 생활의 균형을 맞춘 공간 마곡입니다. 회사들이 일단 많고요. 그다음에 옆에 뭐 식물원이나 이런 데도 가기에 좋고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제 맛집들도 많이 들어오고 좀 생활하기엔 좋았던 것 같아요.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 조성 초기 이곳에 크고 작은 기업 1000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입주 계약을 마친 기업은 이 중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판교의 상주 노동자는 7만 3천여 명, 마곡은 1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래 세대의 수도권 집중 추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 첨단 업종, 고부가 가치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기흥 라인, 판교 라인이란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그 아래론 인재가, 청년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일자리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차
산업에 일자리가 집중될 예정이니까 지역들의 이제 경쟁이나 위협이 더욱 가속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지방시대, 현재로선 파멸적 집중만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마곡 하면 부산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부산의 지역 총생산이 100조가 안 되는데 마곡 판교 합치면 280조, 3배 아니에요. 네, 수치상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서울의 수도권에 편중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 경쟁력에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지역민들이나 지역 청년들이 볼 때는 뭐 말이 안 나오고 기가 죽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부산 도시 구조의 변화죠. 네,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특히 부산의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자는 건데요. 특히 엑스포, 물론 유치를 한다는 전제이긴 합니다만 이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부산 동구 좌천동 증상공원입니다. 부산이라는 지명이 시작된 곳. 임진왜란 당시 부산성이 있었던 곳. 부산의 뿌리는 동구라는 자긍심이 묻어나는 공간입니다. 동구 토박이 3명이 이곳 증상공원에 함께 있습니다. 3명이 모두 더해 동구 거주 기간이 100년이 넘는 토박이 중의 토박이들입니다. 먼저 부산 원도심 동구에 사는 장점을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순박해요. 좋고 나가면 언제나 보고 인사하고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서로 이웃 간의 정이 너무 듬뿍 많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없이 혹시 아이들이 그냥 지나갈 때 그냥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신다거나 아니면 안부를 한 번 더 물어봐 주신다거나. 이웃의 정이 살아있고 공기 좋은 곳. 하지만 지금은 이곳의 쇠퇴를 매 순간 느낍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동구를 떠나고 거의 대부분이 다 나갔죠. 지금 요 주위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동기들이 한 서너 명밖에 없어요. 한 300명씩.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애들이 없으니까 1년에 입학 통지서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최근에 보인 적 있으세요? 몇 년 전에 있고 지금은 없어요. 입학 통지서를? 네. 일자리는 없고 우리 집에 애들도 보면 한 애는 광안리 쪽에, 한 애는 저 연산동 쪽에 여기서 출퇴근하거든요. 근데 이 주위에는 거의 막 자리가 없다고 해도 막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나이 들었고 119 구급차 많이 오고 그리고 경찰차 한 번씩 올 때나 이럴 때는 왜냐면 그리고 국과수가 오는 것도 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동네 혹시 아시는 분 다치셨나? 아프신가? 돌연사나 아니면 고독사 하시지 않았는가? 빈집은 넘쳐납니다. 자천 아파트 지금 한 동이 93세대 사는데 지금 20집도 못 살고 있어요. 그리 되면은 자천 아파트가 완전히 폐쇄가 될 가망이 많아요. 아이들이 놀 만한 문화 놀이 공간도 없고 학원도 마땅찮습니다. 남천동이나 이쪽으로 학원을 보내는 엄마가 헬리콥터만까지 해가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 아이, 미래 세대가 이곳에 계속 살 확률은 아직까지는 좋다고 하는데 머리 크고 이제 알 거 많이 접하고 나면 제 아들도 아마 나갈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나갈 확률이 100%? 100%? 내 아이들은 살지 않을 곳이라는 동구. 원도심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부산의 출생아 수는 14,000명. 10년 새 반토막이 났고 출산율은 0.72명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 올해는 330만 명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경기도 인구는 1,300만을 넘었어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는데 서울은 꺼져가고 있고
경기도 인천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넛 형태로 수도권이 팽창하고 있어요. 동구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구청 앞 광장부터 1층 민원실까지 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동구의 엑스포 유치 기대는 부산 그 어느 곳보다 큽니다. 엑스포 유치 예정지인 북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구 구민들이 바라는 열망은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동구가 아마 100년 이래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것이냐,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주민들은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지방시대 선포식이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산을 대한민국 양대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세제 감면,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혜택을 주는 4대 특구를 전국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지방시대 선포식이 열린 부산국제금융센터는 국가 균형, 지방시대의 의미를 이미 담고 있는 곳입니다. 문현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문현 혁신도시는 서울과 함께 금융 중심지로 지정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문현동이 서울 여의도와 같은 금융 중심지가 되었는가에 대한 답은 부정적입니다. 서울의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 각종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반면 자산운용사 하나 없는 부산의 금융 중심지 문현 혁신도시. 이 둘의 풍경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근데 부산은 처음에 시장도 포커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업무도 제대로 포커스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공기업만 가져오고. 이런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졌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부산 이전을 준비 중인 산업은행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줄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라지는 부산.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엔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기획 취재물 마지막 리포트를 봤는데 내용이 참 참담합니다. 부산의 지역 총생산이 판교 한 곳, 그리고 서울 강서 산업단지 한 곳보다 못 미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를 잘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다양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 그리고 출산 정책들. 하지만 인구가 늘었습니까? 수도권의 집중이 완화됐나요? 또 부산, 지역이 더 살만해졌나요? 도시구조 등 미래도시 해법을 논하기 전에 인구 소멸, 또 지방 소멸부터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우선인 듯합니다. 네, 다음 주는 4주 동안 방송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심층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은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서지현 의원, 이준호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까지 이제 한 달 보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막판 홍보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국과 주요 서방 국가는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st une cause commune que nous continuerons de porter avec Israël et tous nos alliés et partenaires internationaux.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주민 편에 서겠다고 밝히며 요동치는 중동 정세가
엑스포 개최지 결정에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가 탈락하고 부산과 사우디가 최종 맞대결할 경우 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중립 또는 개발도상국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9일 프랑스에서 열린 부산 엑스포 심포지엄에서 우리 정부는 사회적인 신뢰와 안정성을 내세웠습니다. 5억 2천만 달러, 7천억 원에 달하는 지원 금액을 공개하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부산은 전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마지막 남은 40여일간 1대1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참여 국가들에게 5억 달러 7,030억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한대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주면은? 네, 우선은 사우디 같은 경우는 4천억 원 정도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3천억 원 정도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두 나라의 예산 합친 규모인 7천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참가국들이 들어와서 파빌리온 건설, 그러니까 전시관을 건설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또 행사 여비, 또 뭐 인건비 그리고 각종 또 간사 업무비 등으로 지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언더독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생각합니다. 당장 2024년에 세수가 부족합니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도 약 4% 정도는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신규 산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각 구군의 SOC 산업도 모두 재검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천억. 주는 무게감이 좀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는 거는 뭐 다른 나라도 주니까 그런데 금액이 좀 과하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뭐 일단 국내 정서를 전혀 살피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해외에다가 이제 그 표를 위해서 이렇게 공약을 펼치는 과정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결과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지원 의원님 말씀에 조금 제가 반박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7천억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전제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7천억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몇십조 원, 일각에서는 60조 원 이상을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60조 원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7천억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이것은 너무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투자의 개념인 것이지 이것을 막 국민들의 세금을 과소비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서지원 의원님의 발언은 조금은 정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핑크빛 기대 효과만을 외치면서 이 정도 투자했을 때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적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7천억 흑자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본 엑스포를 성공 유치를 했을 때에. 계속해서 국제사회 기여를 외치면서 이 엑스포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 예산의 투여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어려워져서 부산 시민분들이 계속해서 다른 도시로 유출이 되는 부분이나 혹은 고독사나 노인 경제 빈곤 등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의 삶 자체가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국제사회 기여를 이 부산에서 외칠 수 있겠습니까?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가정적으로 경제 효과를 산출한다고 하셨는데 경제 효과라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산업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냥 몇 조 벌 것이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경제 창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석학들이 60조 이상을 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정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지금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했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크게 변수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산처럼 사우디아라비아도 로마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치 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미 외교적으로나 그리고 기업적,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연대는 마련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직접 내전에 처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지 선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책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지지와는 별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쎄요. 지금 뭐 전쟁이 발발했고 민간인들이 많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군인들도 많이 사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시 상황에서 우리의 행사 유치의 이득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저는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엑스포랑은 별개 사안으로 큰 연관성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결선 투표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 가야지 우리가 유리합니다. 이제 1차 투표에서 하나의 국가가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지금 양강구도가 사우디 리야드랑 우리 대한민국의 부산의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선까지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로마의 표가 우리 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까지 꼭 끌고 가야 된다라고 진단합니다. 로마 표가 우리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오사카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를 했을 때 1위로 오히려 표가 더 몰리는 현상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총 3개의 국가에서 1, 2위가 결선 투표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는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엑스포가 유치가 되든 되지 않든 우리 정부와 부산시가 조금 더 우리 부산 시민의 삶에 집중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파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금 최근까지 사건 사고들을 제외하고는 23년도의 전반적인 뉴스가 모두 엑스포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삶에 조금 더 집중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지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꼭 해내려면은 이 엑스포와 같은 메가 이벤트를 유치함으로써 많은 경제 효과를 봐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산업화,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국제화까지 꼭 이뤄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산업화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생에 더해서 먼 미래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의 가장 기초 체력이 될 수 있는 R&D 예산을 5조 삭감했습니다. 거기다가 해양수산에 대한 R&D 부분과 중소기업에 대한 R&D는 20%에서 30%까지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제에 직격탄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서 민생과 그리고 R&D 미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나치게 늘어났던 R&D의 현금 지원성 예산을 정정하고 수정해서 바로잡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삭감했다라고 해서 그 산업의 미래를 저해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꼭 필요한데 들어가도록 예산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또 저런 비판은 또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기초 연구나 이런 부분의 가장 중요성을 알고 계실 교수 출신인 이준호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초 연구에 대한 부분에서에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벤치마킹을 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절대 선도 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후발 주자로 그저 공중에 붕 뜬 특구만을 기대하게 될 뿐입니다. 엑스포와 별개된 사안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에 이루어져야지 너도 나도 나눠지기 식으로 편성해서 이 연구 예산을 주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건물의 연면적을 살짝 줄여서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해간 개발업체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 허가를 손쉽게 받기 위한 꼼수 개발인데요. 법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서구 송도해수욕장 앞입니다. 최근 서구청은 이곳에 고층 주상복합을 짓는 한 민간업체의 개발안을 승인했습니다. 3년 전부터 나돌던 개발 계획이 최근 심의를 통과한 겁니다. 해수욕장 코앞 7,200여 제곱미터 땅에 아파트 301가구, 생활형 숙박시설 203호를 짓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개발안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면적을 찔끔 낮추는 수법으로 평가 자체를 피해간 것입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고 아니면은 대상이 아닌데 여기가 처음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다가 그 연면적 줄어들어가지고 대상이 아닌 게 돼서 최초 개발 계획 안의 건축물 높이는 49층.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관련법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가 건물을 단 한 층 줄인 48층으로 연면적을 99,900여 제곱미터로 낮추면서 규제를 피했습니다. 송도에 짓겠다고 밝힌 48층짜리 아파트가 교모하게 법망을 피해간 건데요.
어떤 방법을 쓰는 겁니까? 네, 해당 건물을 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네. 검토해본 결과 이제 일반 상업 지역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에 지어지게 되는 건물은 아파트가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과 같은 네. 주상복합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이제 적용을 받게 되고요. 환경영향평가라고 한다면 이 건축물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환경, 안전, 재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선 기준이 있습니다. 50층 이상이 되는 건물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물은 네네.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도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체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송도에 지어지게 되는 이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48층 그리고 연면적도 9만 9천 제곱미터라고 해서 이제 정확하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에 조금 미달되게 함으로 해서 그 10만이 안 되게. 평가를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법률적으로는 지금 현재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네. 불법은 아닌 상황이라 이것이 과연 탈세냐 절세냐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봐야 되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자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제 서지현 의원님 말씀처럼 10만 미터 제곱 이상이 되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은 환경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업체는 99,900m 제곱까지 이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기준치를 악용해서 이 업체가 설계를 변경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법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놨기 때문에 네네. 크게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시선으로 좀 이 사업체를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꼼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개발사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법망의 틈을 파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경우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재개발 이후에 이 분양권을 갖기 위한 상가 쪼개기도 사실은 이렇게 법망의 틈을 파고드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LH의 내부 정보 활용 투기 사례가 있고 또 공공기관이 이전 결정을 한 부지에 급하게 나무를 심는 등으로 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등 좀 투기성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정안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라 조금 더 면밀하게 지금부터 발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꼼수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 해당 업체가 10만 미터 제곱 이상의 면적으로 건축을 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네네. 그것은 꼼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에서 명시해 놓은 10만 미터 제곱 이하로 지었기 때문에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거는 우리나라 법에 따른 행위죠. 그래서 꼼수라기보다는 좀 이 사업체가 법을 교묘히 잘 활용했다. 네네. 이게 뭐 비슷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저는 꼼수라는 표현까지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항상 이게 법과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시의회에 계시니까 많은 그런 규칙과 조례들을 정하고 계신데 실제로 하시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꽤 있죠. 꼭 이렇게 건축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도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려면은 네네. 연면적을 낮춰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0만 미터 제곱을 5만으로 낮춘다든지 4만으로 낮춘다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건축 규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건축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과 개발을 해 나가는 것도 국가적으로 너무 중요한 아젠더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법을 수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법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충 법령이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언론이 이런 걸 문제를 지금 삼고 보도를 한 거를 보면은 뭔가 시원찮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선은 이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좀 정정이 필요한 부분은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네네. 하지 않은 것은 꼼수가 아니라 불법이 되는 거고요. 이 환경영향평가는 단지 환경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과 안전에 대한 부분도 좀 통합이 되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안전 문제와 그리고 연안
관리법과 그리고 해안가에 있었을 때는 빌딩풍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다양한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 시민을 보호하는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망의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이것이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그리고 안전이나 재난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뉴스화가 된 것 같습니다. 10만 미터 제곱이 넘으면 당연히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저의 어떤 발언을 정정해 주신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지키면서 건축을 하는 행위를 과하게 비판하는 것 또한 좀 너무 지나치게 비판적 시각을 가진 분들의 비판이다. 만약에 이 사업체가 건축 규제를 정말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했다라면 이것은 꼼수고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이 법령에 제시된 규제를 지킨 채로 이렇게 건축 행위를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은 저는 또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일단 유관 기관들이 들여다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도 높게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분들에게 불편이 될 수 있는 일이 발생을 하는지 혹은 재난과 안전 문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개발을 할 때 조금 더 유념하게끔 지자체가 권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48층짜리가 지어지게 될 그 부지 근처에는 이미 69층 정도의 고층 공동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들은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지어졌을 때에 권고되었던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더해서 완공 이후에는 사후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고층 공동주택들에게 권고되었던 사항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금 이 해당 개발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지가 우리 지자체의 역량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유관기관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결국에는 기준치를 낮춰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만약에 10만 원, 5만 원으로 낮췄다라면 건축자들은 또 49,900으로 짓겠죠. 건축한 입장에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서 또 건축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에서도 조금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안전하게 건축을 해달라라는 부분이 왜 어려워지는지는 모르겠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군에서 충분히 개발자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올랐고 물가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교통카드 요금으로 성인 기준 시내버스는 기존 1,200원에서 1,550원으로 29%가 인상됐고 도시철도는 10km 이내 1구간에서 1,300원에서 1,450원으로 12%가 올랐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10년 만, 도시철도는 6년 만의 인상으로 단거리 이동을 가정했을 때 요금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졌습니다. 매일매일 하니까는 한 8만 원 정도 나오는데 더 오르니까 좀 회사까지 2정거장이지만 걸어가야 되나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어린이 요금을 무료로 하고 청소년 이용 요금은 동결하는 한편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를 시행해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부산시의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중교통뿐 아니라 일반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부산 소비자 물가는 3.8% 올라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 요금이 올랐는데 부산의 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국 최고 1,600원 편도 수준으로 이제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나 그리고 외관
뭐 여러 가지가 바뀐 것이 없는데 요금만 올랐기 네네. 때문에 시민분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이 되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45,000원 이상 사용을 하면 일부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 패스가 시행 중이긴 합니다만 네. 구체적으로 교통 취약계층이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이 없고 또 은행도 몇 군데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나 채널도 다양하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실효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버스 요금 350원, 도시철도는 150원 올랐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대중교통 요금이 맞습니다. 하지만 타 광역단체들도 지금 대중교통 요금을 올 연말, 내년 초에 올리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똑같은 선상에서 모두가 인상을 종료한 시점에서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대중교통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중교통에서 매년 7천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 부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봤을 때 121조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요금을 인상해 나가는 것에는 동의하나 부산시에서 너무 가파르게 350원이라고 이렇게 가파르게 요금을 올린 것은 조금 저는 안타깝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 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 이미 네. 택시 요금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부터 1,000원이 오른 상태로 네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종량제 봉투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나의 통장 잔고만 그대로지 나머지는 네. 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였고 폭염에 따라서 식자재에 대한 비용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요금에서 대표적인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 모두 20% 이상 두 자릿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스, 전기, 교통,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생활 요금이 오른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 요금에 더해서 서비스 요금이나 그리고 제공되는 제품들의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식당이나 제과점 이런 배달료까지 모두 상승해서 우리 시민분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아까 공공기관 부채가 121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그 121조가 왜 생겼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88조 정도는 지난 6년 동안 공공요금을 조금이라도 올렸다면 88조의 부채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국가 부채가 1,1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네. 대한민국의 재정 건정성 그리고 부산의 재정 건정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시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당장은 박수받는 정치인일지 몰라도 미래에는 정말 지탄받을 정치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공공요금은 아주 서서히 조금씩은 인상을 하는 것이 국가를 봤을 때는 맞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서히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모두 급격하게 올랐고요. 정부가 재정관리 차원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피로도를 섬세하게 살피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모든 산업의 요금이 현재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역 내 소비 촉진이나 시민의 소비 부담 경감에 대한 출구 전략도 만들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요금은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엑스포에서는 다른 국가에 7천억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의 삶이 바로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 2030년에 다른 국가를 위해서 7천억을 쓰겠다라는 언론에서의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은 더욱더 답답해지실 뿐이라고 보입니다. 왜 국가 채무가 1,100조나 됐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생겼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난 정권 하에서 사실은 공공요금 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 지출은 많이 늘었지만 세수를 걷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 시한폭탄을 지금 막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머지않은 시점에 부채 폭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국가 부도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 건정성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공공요금을 좀 합리적인 선에서 조금씩 올려나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고 재정 긴축을 펼치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겠으나 해외 순방이나 행사
행사 등에서 절약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 순방 예산은 본 예산에서 329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총액 578억 원 규모로 정상 외교에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서민들을 좀 생각해달라, 민생 경제에 맞춰서 속도를 좀 조절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면 결국은 정당만을 위한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유감이고요. 국민을 좀 바라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정 운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순방 특히 나가셔서...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금이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물가 상승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취약계층들의 복지, 선별적인 복지를 외치시면서도 그 선별복지마저 두터워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요금은 올리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통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방 비용이 578억 원이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우리가 또 원전을 1조 원을 수주를 해왔습니다. 순방 비용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정말 가성비가 좋죠. 순방에서 500억 사용해서 몇 조 원을 벌어들이는 이 외교는 정말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많이 순방 나가서 뭐 가짜 평화쇼하고 북한에 핵 만들어주고 그런 순방보다는 이런 순방이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 만에 물가 상승이 최고치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상승세가 꺾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물가는 사실은 단순한 전망이나 기대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네. 미국 금리 상황도 현재 좀 불안정한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는 국가들도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기후 이상 위기까지 같이 펼쳐지면서 식자재나 원자재의 상승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속도 조절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돌입하면서 국제 천연가스 값이 급등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 전시 상황에 돌입하면서 사실 국제 유가도 사실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미국 연준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몰릴 정도로 정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물가에 좋지 않게 흘러가면은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빠른 국내에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좀 조속히 마련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다독여줄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025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에 부산시도 도전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미 20년 전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 부산시는 두 번째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으며 앞서 제주와 경주, 인천 등도 유치전에 나서 부산시와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경기 0.11%, 충북 0.1%, 대구 0.08% 등 대부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부산은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0.02%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10월 둘째 주 부산의 아파트 전세가 역시 전주 대비 0.01% 하락했습니다. 낙동강 하구뚝이 1987년 완공 이후 36년 만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총 사업비 162억 원을 들여 하구뚝 시설을 개선하고 무지개 빛깔 경관 조명과 종이배 모양의 오브제를 설치해 외관 리모델링을 진행해 왔습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 기장군 철마면 972의 입지를 확정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면적 59만 5천 제곱미터, 전국 최대 규모로 동물 놀이터와 캠핑장, 산책로 등 관련 시설이 들어서며 테마파크 내의 지역 상품 장터와 마을마당 등 주민들이 제안한 시설도 건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 절반 이상이 집중된 나라는 어느 선진국에도 없습니다. 이는 안보와 주거 불안으로 그리고 출산 포기로 이어진 심각한 정책 실패의 결과입니다. 파격적 세제 혜택 등으로 지역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